제가 강의를 떠난 지 한 7년간의 기출문제를 7, 9급 다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그동안에 7년 동안 본 총 문제 중에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고작 해야 10대 문제를 넘질 않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7급 시험도 이게 뭐 난도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기본적으로 제대로만 공부했다라면 이건 3분 만에 100점 맞고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그 정도로 형편없는 난도로 됐는데, 앞으로 난도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처음 강의를 할 때도 난도가 이건 뭐 그 사회 과목과 별 차이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었거든요. 문장도 굉장히 짧고 뭐 완전히 허접스러웠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부터 난도가 점점 올라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생들 이제 과목별 통계를 내잖아요. 근데 제 강의 들었던 친구들이 만점짜리가 수두룩하니까 저쪽에선 당황하는 거죠.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난도를 높였다고 그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이거 웬일인가. 그래서 좀 더 높이고 이러다가 굉장히 어려운 난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떠나니까 이제 형편없는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도가 저 정도로 떨어진 거라고 여러분들 그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난도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선택 과목제로 됐다가 올해 이제 그 필수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서 아마 올해까지 그 쉬운 난도, 최하급 난도죠. 뭐 기출문제 뭐 상중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다 하급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올해까지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거고, 7급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당장 좀 난도가 높아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어떤 대한민국 최상위권에 있는 수험생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간에 기출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그냥 과거 그렇게 출제됐다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출제되지 않은 것까지 다 소화를 하고 만반의 대비를 다 해야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난도로 나오더라도 늘 변함없이 그 만점 받을 수 있는, 그 경제학 용어로 빗대서 표현하면 점수의 난이도 탄력도가 완전 비탄력적인 수험생이 있습니다. 난도가 급격하게 높아져도 점수는 만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최하빨이 수험생들은 어때요? 난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점수가 그냥 난도 1% 올라가는데 점수가 10% 떨어지는 완전 탄력적, 그죠? 점수의 난이도 탄력성이 아주 탄력적인, 조금만 높아져도 그냥 점수가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이런 수험생은 미안하지만 영원한 둘러리지 자기가 그 시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합격하는 자들의 영광을 빛내기 위한 둘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수험생일 때 뭐 자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있으니까. 경쟁률이 100대 1이었죠. 제가 합격할 때도 100대 1 고맙다 그랬는데 아쉽다 그랬어요. 왜? 어차피 내가 붙는다는 건 변함없는 상수예요. 경쟁률이 100대 1이면 100대 1, 1000대 1이라도 나는 붙어요. 그럼 기왕이면 좀 아쉬웠죠. 좀 더 많은 애들이 어차피 합격하지 못할 애들이 좀 한 1000대 1 정도 경쟁률로 경쟁을 해주면 좀 더 폼이 나잖아요. 100대 1의 합격률을 뚫고 합격한 것보다 1000대 1 뚫고 합격했다. 그게 눈높이입니다. 10,000대 1? 오, 이거 아주 스릴 있는데, 이거. 그러나 나는 합격한다. 이게 눈높이.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대한민국의 그 최상위라고 자부하는 수험생들은 저만이 아니라 다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하도 어떤 난도에 출제가 되더라도 뭐 이까짓 거 공부만 제대로 하면 100점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도 눈높이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그걸 갖고 그 난도 분석해서 그 난도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수험생은 언제 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난도가 급격하게 요동치면 그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절차법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어제 그 개정됐다고 그 뉴스레터를 법제처로부터 메일로 받거든요. 그런데 메일링 서비스를 받는데 어제 오늘 이틀 작업했는데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교과서 개정 작업과 병행해서 또 내년 대비해서 교과서에도 넣어야죠. 그 다음에 핵심 정리에도 또 정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보충 자료에도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세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다 못 끝냈어요. 내일 또 출근해가지고 그럼 낮에는 계속 개정 작업하고 밤에는 촬영하고 해서 참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어쨌든 이제 이 행정행위로 우리가 접어드는데 행정행위는 전통적인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작용이 바로 행정행위였고 양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방대한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상상이 초월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게 권리구제를 위한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행정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의 99%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고소송의 가장 중심적인 대상이 바로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수백 개 여기 사례가 등장하는데 그 다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처분인 거는 당연하죠. 행정행위라는 것만 알아보면 처분인 건 일부 공정에 관한 게 또 예외가 있는데 그거 빼고는 행정행위라는 거 알아보면 일단 대상적격이 인정되는데 문제는 그거로 끝나질 않아요. 행정행위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허가냐 특허냐 인가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실질까지 판별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특허를 특허라고 부르고 허가를 허가라고 부르고 인가를 인가라고 부르면 애을 이유가 없죠. 근데 허가라는 말을 쓰는데 아까 말했던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건축허가 이거는 허가라는 말이지만 실질도 허가예요. 근데 도로조명허가, 광업허가 이거는 특허거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토지거래허가 이거는 허가라는 말이지만 실질이 인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판별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 암기부담이 있어요. 저도 수험생 때 거지같이 이걸 이딴 식으로 용어로 통일을 안 시켜놔가지고 이걸 생으로 외우게 만드냐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죠. 수험생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현실이 그런 걸 어쩔 수가 없죠. 실질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면허가 미용사 면허, 이용사 면허 이런 건 허가인데 공유수면, 매립면허, 어업면허 이건 특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갖고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전통적으로 허가인지 특허인지 인가인지 이 성질을 묻는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돼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암기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형화시켜서 제가 논리적으로 풀어서 유형화시켜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막상 실제 생활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념하고 사례하고 연계하고 또 유형화시켜서 몰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대상적격에 관한 게 가장 중요한데 원고적격에 관한 거는 이제 허가나 특허 구별이 허가업자의 영업상이익 이거는 통상 반사적이거든요. 근데 특허업자의 영업상이익은 이거는 그 법률상이익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와 특허의 구별은 원고적격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 자, 일단 개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번안 판단에도 재량행위, 기속행위 이걸 나눠보는 게 허가는 원칙상 기속행위인데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도 있고 특허는 그 대부분이 재량행위고 인가는 재량행위도 있고 기속행위도 있는데 이 재량행위, 기속행위에 따라 본안 판단의 위법적법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소송요건과 본안 판단 양쪽과 다 맞물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충자료를 일단 정리해놨는데 그 소송요건의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인데 원고적격 보면 경업자, 이건 경쟁업자, 동종업자 이거는 그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경쟁 영업하는 둘 다 장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신규 허가나 신규 특허로 인해 침해되는 기존 업자의 영업상이 이게 경업자 소송이라 그래요. 허가업자 소규모 영리사업인데 공익과 무관한 거죠. 영업상이익은 얘는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망하든 말든 영업상이익을 법률이 보장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경제적, 사실적, 반사적 이익이고 따라서 원고적격 부정되고 이런 걸 명령적 성질이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유형화시켰죠. 보건위생 이게 이제 보건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공익과 관계되는
공익과 관계되는 거는 그 예의들을 인정한다. 그래서 공익과 관계되는 게 보건위생, 한지 약종상호가, 한지가 격오지 얘기하는 거예요. 격오지. 이 사안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사건인데, 그 격오지 한지 외진 곳이고, 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그 전국의 소멸 위기 지역이 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뭐 부산 이런 데까지 광역자치단체까지도 한 86곳인가 7곳인가 지정됐는데, 이 경상남도 고성군도 대표적인 소멸 위기 지역이거든요. 그 격오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험준한 고개가 면을 갖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한쪽에 보건지수가 있는데 의료 취약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약종상, 약사하고 달라요. 약사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죠. 약종상. 그 다음에 한의사하고 한약업사가 또 달라요. 한의사는 이것도 정규대학을 나와야 되죠. 근데 한약업사는 한약재만 파는 거예요. 약종상도 약을 파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다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약국이라고 하는 게 약사가 하는 거 약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충북 진천군 광해연면에, 그때는 만승면이라는데 지금 이름 바뀌어서 광해연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광해연 약국이라고 거기가 1년 선배 누나, 1년 후배 여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약방이라고, 약방은 이제 약사가 아니라 약종상 허가를 받은 건데, 거기에 또 여자 동창이 거기 딸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선배하고 동기 사이에서, 그 선배도 저를 좀 아껴주셨던 누나인데, 참 애매한 입장이었죠. 누구 편을 들기도 애매한 뭐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약국이라고 하는 게 약사가 하는 곳이고, 약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경남 고성군 사건도 건생당 약방이라고 약방 사건이 있거든요. 약방, 한지 약종상이니까. 그냥 의료 취약지에 대한, 또 한약업사도 마찬가지죠. 아니 뭐 서울 같은 데야 한약방, 그죠? 한의사가 하는 한약방, 병원이 얼마나 많아, 약국 얼마나 많아. 이런 데는 그런 걸 인정할 이유가 없죠. 근데 격오지 같은데 한지에 이게 약종상 한약업사. 그 다음 국가재정, 술, 담배가 65%가 아마 세금이죠. 술값, 담배값에. 이거 술값이 굉장히 제가 군 생활할 때 장교니까 이제 PX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양주는 이제 분기마다 한 병 쿠폰이 나오는데, 그냥 뭐 소주 맥주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쿠폰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물량만 있으면 가서 사면 되는데, 비오키에 한 이만한 정도 냉장고를 넣어놨는데, 그거 뭐 반찬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술 전용 냉장고였는데, 그 맥주 한 박스 가격이 8,800원이었어요. 엄청 쌌죠. 그러니까 뭐, 그냥 항상 그 퇴근하면서 그 PX 들러가지고 맥주 한 박스 이래가지고 제 비오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른 방 소대장들이, 소대장님 다 5캔 빌려갑니다. 나중에 채워놓겠습니다. 뭐 편하게 이용하라고. 뭐 그래야지 인심 쓰고 뭐 그까짓 건 뭐 한 박스를 다 가져가도 8,800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그때 수입은 100만 원밖에 안 됐긴 하지만, 그래 어쨌든 그 정도 싼 이유가 세금을 면세기 때문에 싼 거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주류 담배인데, 근데 이것도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일반 소매인은 그 간판을 밖에다 설치하는 거 있죠. 이렇게 담배,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담배라고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이제 흰색이 있고 담배 간판이 설치된 거 일반 소매인이라 그래요. 근데 일반 소매인은 어때요? 담배 간판이 붙어 있으니까 경쟁이 되잖아요. 경쟁이 되니까 그 과당 경쟁으로 담배를 다 얼마 마진도 안 남는 거 안 하겠다 이러면 어때요? 안 하겠다 이러면 국가재정에 타격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거리 제한 50m 뭐 이런 식으로, 그 50m 안에는 그
일반 소매인 지정을 못하게 거리 제한 규정을 둬가지고 법으로 보호해요. 근데 군의 소매인은 뭐냐면, 군의 소매인은 간판을 외부에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건물 외벽에. 그냥 그 건물 안에, 말 그대로 구내니까, 건물 안에 그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일반 소매인과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거리 제한 규정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꼭 나눠봐야 돼요. 담배 일반 소매인의 끼리의 관계, 신규 담배 일반 소매인에 대한 영업상 이익, 이거는 인정하는데 담배 일반 소매인과 신규 군의 일반이 아니라 군의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이거는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당 경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특허업자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을 법률로 보호해요. 그래서 원고 적격을 판별하기 위해서 먼저 허가와 특허의 사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청에 대한 관계죠. 허가 취소 철회 정지 거부로 인해 침해되는 거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에요. 영업허가의 경우는 직업의 자유, 건축허가는 재산권이죠. 이런 건 이제 이게 형성적 성질. 그래서 허가의 그 이중적 성질이라고 해서 명령적 성질만이 아니라 형성적 성질도 있다. 대상적 격은 대부분 인정돼요. 근데 이제 공증이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본안 판단의 기속행위는 법대로 하면 적법. 법대로 안 하면 바로 위법. 위법성 심사 구조가 단순한데 재량행위일 때는 성문법에 위반하면 바로 위법이에요. 이게 일탈유월이라 그래요. 근데 성문법에 적합하다고 바로 적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고 불문법이 일반 법원칙 위반 여부, 남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성 심사 구조가 복잡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속행위는 뭐 법대로 하면 적법, 위반하면 위법, 이거지 부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이건 전면적 사법심사 대상이라 그러는데 재량행위를 그르치면 원칙적으로 부당 문제가 되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일탈 남용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위법이 되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법률의 문헌상 불분명할 때 허가는 기속행위고 특허와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니까 본안 판단과 관련해서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구별하기 위해서도 허가 특허 사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의 사례를 판별해야 되는 게 바로 원고적격, 대상적격은 똑같고 본안 판단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 교과서 한번 볼까요? 일단 학문적 개념이에요. 그 법률에는 행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처분이라는 말을 써요. 처분. 행정절차법에도 처분이라는 말을 쓰고 행정기본법에도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소송법에도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볍게 보면 돼요. 실정법에 행정행위라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그 정도 출제돼봐야 그 정도예요. 그 다음 실제법상으로는 허가인가 특허, 면허, 재결 다양한 말을 쓰고 절차법상 이런 데는 처분이라는 말을 쓰고 이거는 다양한 행정자금 중에서 다른 자금과 구별되는 일정한 관념적 징표를 가지고 특이한 법적 규율을 갖는 행위 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정립한 경험적 목적적 개념이다. 이거는 행정입법 들어갈 때 행정자금의 분류 필요성, 요건, 개념과 요건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 이제 사례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 성질에 따라 권리구제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건 뭐 복습하는 거고.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중심적 요소죠. 독일에는 행정행위라는 용어가 법률에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달리. 개념 정립의 시를 또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항구쟁송, 그 다음에 얘한테만 공정력, 강제력, 존속력 이런 게 인정된다는 거고. 개념 보면은 이제 이게 행정청이 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사용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다. 이거 체협인데 판례도 행정행위라는 용어를 쓴 아주 드문 판례가 있죠.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행위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헌의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의 목적,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할 것이다. 뭐 이걸 뒤틀어낼 건 없으니까 가볍게 눈에 익힌다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거고. 그게 문제는 학문적 개념인 행정행위와
법률에 규정된 이 처분 개념이 같냐 다르냐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표현만 다르지 대부분이 비슷해요. 행정행위는 좀 전에 봤듯이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다. 근데 처분 등이라 하면 뭐예요? 처분 등이라 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도표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행정청 똑같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똑같죠. 권력적 그 단독적 행위 이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이거하고 똑같죠. 공법행위 처분 개념에는 명시적으로 공법행위란 말은 없지만 당연히 전제된 거로 그 전제하고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 권리 의무의 직접적 변동 초래 이런 판례 문장 많이 봤죠. 그게 바로 법적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전제된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없는 표지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준한다라는 거 뭐예요? 유사하지만 똑같지 않은 걸 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가 행정행위랑 똑같으니까 처분은 뭐예요? 행정행위와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행정행위에 준하는 것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명확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양자가 그 동일한 게 아니다. 동일한 게 아니고 처분이 더 넓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 양자 관계에 보면은 보충 자료 이것도 잠깐 한번 정리하고 문장을 볼까요? 그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과 형식적 행정행위로는 구별인데 권리구제 확대 방법의 차이예요.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은 그 무리하게 항고소송 대상을 넓게 인정할 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인정하자. 그 공법관계 중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만 항고소송, 그 다음에 공법관계 중 처분성 부정되는 거를 무리하게 처분으로 인정할 게 아니라 얘는 당사자 소송으로 구제를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고, 형적 행정행위로는 항고소송 대상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실질의 행정행위가 아닌 것까지도 항고소송의 대상과 관련해서만 형식적으로 넓게 인정해서 항고소송 확대를 통한 권리구제 확대를, 그러니까 방법론의 차이예요. 결국은 이제 그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하자는 기본 취지는 같습니다. 자, 교과서 들어오면 이론설은 뭐냐면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처분 개념도 실체법적 개념으로 똑같다. 행정의 개념이 그 실체법적 개념이라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전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이거는 행정의 기능 25페이지 있죠? 그 기능의 실체법적 기능 이게 23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실체법적 기능, 실체법이 뭐라 그랬어요? 권리 의무의 내용을 규율하는 걸 실체라고 그랬죠. 실체법. 그것도 용어의 문제. 그 개념만 알면 실체법적 기능은 권리 의무의 내용과 관련된 기능. 그럼 요거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사례와 연결하면 돼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하명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행정행위를 하명이라 그래요. 허가는 행정청이 특정한 경우에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그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가가 의무의 해제고, 하명은 의무의 부과고, 허가는 의무의 해제고, 특허는 권리의 설정이고, 이와 같이 행정행위가 실체법적 개념을 한다는 얘기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계한다라는 얘기죠. 그거하고 연결하면 쉽단 말이에요. 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제 유일하게 행정행위가 아니면서 그 밖에 준하는 거로 되는데,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이해가 쉽지 않은데,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 합성 처분서는 뭐냐면 독일의 견해인데,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일한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 있다는 거예요. 수인하명, 저항하지 않을 의미가 수인의무라 그랬죠. 수인하명과 그 밖에 사실행위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건 수인하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명은 행정행위니까 결국 권력적 사실행위도 합성처분설에 따르면 어때요? 행정행위가 아닌 게 아니라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처분이니까 결국 이견에 따르면 행정행위와 처분은 같은 개념이 돼버리죠. 근데 이건 지지를 못 받고 이원설, 이게 다수설이에요. 행정행위 개념은 실체법적 개념이지만 처분 개념은 행정행위와 달리 쟁송법상 인정되는 개념이고 행정행위보다 범위가 넓다는 게 아니라 다수설인데 그래봐야 넓어진 게 권력적 사실행위 하나예요. 별것도 없어요. 실질적 차이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한다는 점이 형적 행정행위론과 구별되는데 형식적 행정행위는 우리가 진짜 가짜 계열에서 봤죠. 가짜 계열이 부진정, 외견적, 그 다음에 형식적 이런 말을 쓴다 그랬죠. 형식적 법치주의 이런 게 이제 가짜 계열이라 그랬죠. 얘는 실질은 행정행위가 아닌 거예요. 실질은 행정행위가 아니지만 항고소송 대상을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그 형식적으로나마 행정행위로 봐주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원설의 일종인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인정되지만 우리는 인정 안 해요. 형적 행정행위는 실질적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국민의 권리에 계속적으로 사실상 지배력, 우리는 법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법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몰라도 그러면 권력적이지만 국민의 실효적인 권익구제라는 관점에서 쟁송법상으로만 실체법적으로는 아닌데 처분으로 파악함으로써 그에 관한 항고쟁송의 제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 기술적 의미의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지도와 공공시설 설치행위 등 이건 단순 노동이죠. 물리적 사실행위, 이건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이나 형적 행정행위론 모두가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라는 점은 같아요. 근데 방법론의 차이인데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은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 인정, 특히 당사자 소송의 활성화, 형적 행정행위론은 항고소송의 확대를 통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다르다. 근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간 쌓아온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해야 되는, 이거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걸 여기까지 인정하면 이론이 붕괴되죠. 또 현실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무리하게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래서 통설 판례가 부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징표가 행정청인데 조직법적 개념은 보충자료 이것도 먼저 봐야 이해가 되는데 보충자료 4페이지 보면 취급 수험생들은 여기 있는 행정기관의 분류를 다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강론의 5편의 조직법에서 기본적인 출제가 되는 쟁점이거든요. 자, 일단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넓은 의미로는 행정주체,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좁은 의미로는 그 행정청을 얘기해요. 행정청은 기관장이라 그러죠. 각 기관의 장. 그 행정청은 두 가지 권한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그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권. 근데 이 의결권만 가지면 얘는 행정청이 아니라 의결기관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표시권까지 동시에 가진 속칭 기관장이 행정청이에요. 그중에 행정관청은 행정주체가 국가일 때고 협의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일 때예요. 독임제는 기관 담당자가 한 명인 걸 얘기하고 합의제행정청은 위원회째 들어가면 여러 명이 되는 거죠. 위원 여러 명이 되는 거. 위원회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적은 없죠. 독임제 대통령 한 명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 명이지 두 명. 물론 박근혜 때 그 최순실이란 비선 걔가 뭐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사실상 의사결정권 행사했는데 그거는 헌법에 부여된 권한 배분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그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탄핵받아 쫓겨난 건 당연한 결론이고, 지금 뭐 윤석열 후보도 지금 뭐 무당이니 뭐 희한한
그 기독교, 종교가 뭐 기독교 같은데 어떤 때는 승봉기에 성경 갖고 가서 거기서 또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리고 어떨 땐 또 불교 가서 합장하고 앉았고 물론 뭐 그거는 윤석열 후보만 그런 건 아니죠. 뭐 선거 때 되면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낮에 절에 가서 또 합장하고 뭐 그건 다 공통적이긴 하지만 그 뭐 자기가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참 해괴망측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그거는 그 대한민국 지도자 국가원수가 헌법상 종교상 중립 의무가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잡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무속 미신 뭐 이런 것까지 뭐 부적까지 그리고 다니고 그런 거에 의존해서 지금 뭐 사만 시대도 아니고 그런 게 참 우려스러운 건데 냉철해야 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만 자문을 구해야지 무슨 점성술이니 뭐 부적이니 뭐 이딴 거에 의존하다가는 그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게 우려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그 독임제가 한 명이어야 된다는 거 국무총리도 한 명이죠.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지? 그 대구 사람이던데 워낙 그 좁쌀스러운 사람까지는 뭐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겠네. 각부 장관 더 말할 것도 없고 얘들 뭐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독임제예요. 그냥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아닌 거 이거는 행정주체에서도 봤는데 7급 수험생들이 이거 다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 보조기관은 대부분이 보조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여러분들 가지고 특히 9급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마 보조기관에서 시작해서 보조기관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정년퇴직할 때. 7급 수험생들은 보조기관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그 외부 조직의 그 사업소 같은데 그 기관장 행정청도 잠깐 맡아보다가 다시 보조기관 본청 들어와서 보조기관 아마 순환해서 갈 가능성이 있고 저도 뭐 7년 만에 관뒀기 때문에 저는 보조기관으로 시작해서 기관장 한번 못 맡아보고 이제 보조기관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로 간 동기들은 이제 첫 보직이 동장으로 나가면서 첫 보직을 기관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았죠. 경험이 없는데 기관장이 금평해야 되죠. 뭐 이래가지고 참 그 경험도 없으면서 직원들 아버지 뻘 되는 직원들 관리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이 보조기관인데 그 차관부, 뭐 국장, 과장, 계장, 뭐 부시장, 뭐 부자치단체장들이 다 그렇고 그 다음에 보좌기관은 여기다 안 했는데 보좌기관은 막료라고 해서 비서실 같은 데가 이제 보좌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조기관, 보좌기관 이런 거 보조기관은 이제 개선기관이 개선 라인이라고 해서 행정학에서 용어죠. 근데 이제 보좌기관은 막료 스태프라고 해가지고 막료 있죠. 그래서 개선과 막료 이런 조직에 관한 이런 것도 행정학의 조직론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배우죠. 자문기관은 말 그대로 자문하는 기관인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법에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거 안 거쳐도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행정의 하자론의 배경 지식이니까 알아둬야 돼요. 의결기관은 의결권만 있고 표시권이 없는 건데 얘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안 거치면 이건 무효가 돼버립니다. 행정의 하자론에. 자, 위원회 법적 지위인데 합의제행정청 이거 행정법에도 이거 외워놔야 돼요. 행정법 9급 수험생도. 왜냐면 얘가 피고적격과 관련한 출제도 되거든요. 위원회 자체가 피고돼요. 다만 이제 또 별도로 외울 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얘가 자체가 행정청인데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얘는 또 별도로 외워야 될 거고 의결기관이고 판례 1, 2번 정도 알면 됐고요. 1, 2번 정도 9급 수험생들은. 자문기관도 9급 수험생은 판례에 있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의회 얘 하나 알아두면 됐고 7급 수험생들은 저기 헌법 때문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이런 거 다 외워야 될 거고 재량이냐 의무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의무죠. 설치가 헌법상 의무로 되어 있는 건데
근데 민주평통은 재량으로 되어 있죠.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이제 다 나눠서 외워야 될 거고. 그 심의기관이 국무회의인데 쟤는 의결기관도 아니고 단순 자문기관도 아닌 중간에 참 애매모호한 제도죠. 그래서 나중에 헌법 개정하면 저거 내각제,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기 때문에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조직법적 행정청은 의결권과 표시권을 동시에 가진 행정청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구제와 관해서는 이걸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라 그랬죠. 그래 조직법적 행정청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인정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자, 교과서 돌아올까요? 조직법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 기능적 최강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조직법적으로는 행정청이 아닌 보조기관, 의결기관 사이인 제외되는 게 원칙이지만 얘가 기능적으로 행정청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그 지방의회는 조직법적 의결기관이죠. 근데 얘가 지방의회 의원 징계할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기관장이 소속직원 징계하는 거랑 기능이 똑같죠. 그럼 얘도 기능적 행정청으로 인정해서 처분성 인정, 피고적격 인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조기관이 위임을 받아 행정청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면 행정청의 기능을 위임받으니까 기능적으로는 행정청의 기능이니까 얘도 인정. 공무수탁 사인 배웠죠? 얘도 공무를 위탁받아 그 행정청의 기능을 수행하니까 얘도 행정청. 국회나 법원은 이거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로 조직법적으로 행정 조직이 아니지만 얘도 실질적 의미 행정. 이거 1편에서 다뤘는데 그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 임명하나 행정부 소속의 행정청이 직원 임명하나 실질적 기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인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례로 보면은 이해가 쉽죠. 저런 것들이 지금은 여기는 간단하게 보는데 개념적 징표가 3-336 보면 여기 이권에는 뭐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이죠. 근데 3권에 한번 봐보세요. 처분의 개념적 징표. 여기 똑같은 소리 또 나오죠. 그래가지고 337에 보면 그 도표 보면 입법기관에서 이건 이제 실질 갖고 했던 거예요. 지방의회가 실질적 입법이죠. 행정부 소속이지만 지방의회 의원 징계 의결,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지방의회 의장 선거 이거 다 대상적격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청 공무원단체 공무수탁 사인도 다음 페이지 줄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대상적격 한번 봐요. 개념적 징표. 이게 몇십 페이지에 걸쳐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개 세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뭐 엄청난 이걸 다 판별해야 되는데 이게 367페이지까지 해서 그 31페이지나 걸쳐 엄청나게 많은 이 개념 징표 여기는 징표만 했지만 거긴 수십 개씩 사례가 달라붙으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 판별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얘기했죠. 저기서 생으로 읽을 게 아니라 이 편의 행정작용이 저게 다시 등장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등장하지 않고 처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행정작용의 종류 수백 개를 에워두면 대상적격에 많은 것들이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행정입법 조례규칙은 행정이 아니다. 이거 이미 봤고 일반 처분의 이형적 대인 처분은 행정행위도 된다는 것도 행정적인 분리해서 봤죠. 권력적 단독적이라 비권력적 상방적인 거 계약합동행위 이건 제외되죠. 공법행위인데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건데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 즉 법적 효과를 발생병에 소멸시키는 행위다. 따라서 법적 효과와 무관한 사실행위, 행정 내부행위, 그 다음에 사법작용, 법적 행위라도 공법이 아닌 사법작용 제외되는데 근데 그 다음은 가볍게 보세요. 공법상 행위라는 게 근거가 공법정이라는 거지 행위 효과까지 공법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견해. 그래서 일단
이거는 별로 실무에도 써먹을 게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그만일 것 같고, 행정의 기능도 뭐 출제는 아주 옛날에 되고 안 되는데, 이게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개념하고 연결하면. 일단 이것도 뭐 실절, 명쟁 이딴 건 불필요하다 그랬지. 어차피 뭐 법률의 분류가 실제법, 절차법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 다음에 실제법의 의미가 그 권리, 의무의 내용에 관한 거. 이러면 뭐 사례하고 연결하면 되고. 절차법은 행정절차법, 심판법, 소송법, 그거 떠올리면 되는 거고. 청문 절차 거쳐야 되는 거. 명의 기능은 이제 이거는 그 국어 단어하고 다르죠. 강제 집행의 근거를 집행명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그 강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민사소송 제기해가지고 내가 승소 판결 났다. 그거 갖고 바로 강제 집행 못하고 별도로 그 법원의 판사로부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문장인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거 판사가 하나? 집행문 부여는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집행관이 하는구나. 그 사무관인 집행관이 하는데, 어쨌든 그걸 명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단어 문제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 어차피 3편에 강제 집행 배우잖아요. 강제 집행 사례하고 연결하면서 명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국어 단어하고 다른 뜻, 그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쟁송법적 기능은 행정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으로 기능하는 거니까 뭐 이게 외우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출제가 잘 안 된다고 뺄 게 아니라 그냥 외우기가 어렵지 않은 거 소화를 하는 게 좋죠. 특수성인데 법률행위는 그 사적 자치죠. 합의에 의한 게. 근데 행정행위는 권력적, 법률에 근거해서 권력적으로 한다는 점, 결정적이 다르죠. 이건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요런 게 법률행위와 다르다. 이런 게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이, 준법률행위적 행정이 구별에 관해서 논란이 되는 거에 배경으로 잠깐 쓰여요. 그런 구별은 77페이지에 있거든요. 77. 그 용어 자체가 좀 웃긴 거죠. 왜냐면 법률행위는 사법상의 중심 개념이에요. 행정행위랑 질적으로 다른데 수식어를 행정행위가 전혀 이질적인 법률행위적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논의는 지엽적인 거라 여기 교재에 넣지는 않았는데, 자 가볍게 보면 돼. 이거는 사인 간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형식은 법률행위로 이는 민법의 중심 개념이다. 민법상 법률행위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출발점으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협체에 의해 성립된다. 이에 비해서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일방적으로 권력적인 거니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판결과의 구별인데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목적인데 행정행위는 장래 미래지향적인 사회 형성활동이죠. 정책 결정하고 이런. 판결은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법적 분쟁에 대해 법원이 제3자적 중립적 입장인데 행정청은 얘가 피고가 되니까 당사자 지위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체상 차이. 그 다음 판결은 소송 제기가 있어야만 재판을 열 수 있는 수동적인데 행정행위는 민원 신청이 없더라도 그 신문 보도나 언론을 통해서 인지한 그 어떤 문제를 느끼면 능동적 직권적으로 신청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성질상 구별된다는 거고, 법 적합성은 1편에서 배운 거고, 공정성, 구성요건성, 존속성, 실효성은 력으로 바꾸면 행정의 효력에서 다룰 거고, 권리구조 특성은 첫날부터 배운 거라 뭐 맨날 똑같은 틀이 반복되고 있죠. 넘어갑니다. 행정행위 종류인데 행정행위 종류가 이제
여기다 그 비판론은 여기다 실어놨구나. 행정의 종류인데 이 기본적인 분류를 알아야 돼요. 법률행위적 행정이, 준법률행위, 아까 이거 77에 거기 나와 있다 그랬죠. 여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느냐,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인 인식 판단을 요소로 하느냐, 두 가지가 달라요. 또 효과 발생도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 발생하느냐, 법이 정한 별도 효과 발생하느냐. 그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법률행위적 행정에는 명령적, 형성적. 명령적인 하명어가 면제, 형성적인 거는 특허인과 대리. 이런 거 입에 줄줄 나오면 돼요. 준법률행위적 행정에는 확인, 통정, 공지수리, 통지수리. 그 여기 구별긍정설이 다설인데 비판론이 있죠. 저는 비판론이 상당히 그 설득력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행정행위는 법률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까닭에 행위자 의사의 요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차용, 이 차용이라는, 이거 또 외놈 한자라 쓰지 말아야 되는데, 빌려온 거거든요. 그 성질이 전에 이질적인 걸 빌려오는 게 논리적 문제다라는, 이런 비판론이 있다 지문 하나거리예요. 뭐,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 지문 몰라도 다른 거 갖고 정답 고르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분류만 보는 거예요. 해당 내용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재량이 계속된 자율행위, 이건 38에 별도로 다룰 거고. 수익적 행정이, 침익적 행정이, 복귀적 행정이, 이 법적 유가, 이것도 상세한 건 33에서 배워요. 복귀적 행정행위는. 자, 수익은 줄 숫자, 이익을 주는 건데, 주의할 거는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침해를 없애주는 것, 또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도 포함한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거, 이게 직접적으로 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권리 제한, 이 침익적인 걸 철폐하는 등 결과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 건축허가, 영업허가, 이건 직접 이익을 주는 거죠. 부담적 행정이, 부담적 침익적 행정이 같은 말이에요. 병역 처분, 조세부가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거 취소하면 군대 안 가도 되죠. 세금 안 내도 되죠. 영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침익적 행정에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침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던 급부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 침해가 되는 걸 똑같이 인정한다는 것.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인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처리해도 결과적으로 침익이 되죠. 위법 건축물의 철거명령, 철거명령하면 재산권 날아가죠. 철거하면은. 그 다음 철거 비용 추가로 또 들어가죠. 지금 그 현대 산업개발, 이 상당히 지금 산업재 악명 높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이 현대산업개발이 영국에 있었다면 기업살인법에 의해서 이 기업이 그 자연인 같은 사형에 그 선고하듯이 기업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런 세계적인 살인기업이 이게 존속되고 있는 거지. 영국에 있었다면 저건 망했어도 벌써 몇십 년 전에 망했어야 될 악덕 기업입니다. 이런 거에 방치하고 있는데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발의가 안 됐지. 17일부터인가 시행이 되는데 아직 그래서 뭐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 몇 달 전에, 지난해에도 몇 달 전에 그 재개발인가 재건축 때문에 철거하다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건물이 외벽이 무너지면서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고, 그 똑같은 회사가 광주라는 같은 지역에서 거기서 또 이런 게 됐다. 참, 이런 기업을 존속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사람의 생명이 저렇게 언제고 또 죽어갈 수 있는 저런 살인 기업을 갖다가 돈 때문에 저걸 유지시키는 게 과연 그게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나는 영국과 같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개정해가지고 저런 기업은 아예 그냥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완전히 해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경영자에 대한 것도 징역 몇백 년형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벌금도 조 단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의지거든요. 의지. 미국 같은 나라 봐요. 거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어때요? 회계 조작했다가 30 몇 년형 선고받기도 하고, 그 다음 흉악범 같은 경우 징역 500년,
300년도 선고되잖아요.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 이게 불가피한 게 아니라 조금만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만 가졌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를 갖다가 이 숭고한 생명을 갖다 침해하면서 돈 벌 수 있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저는 분통 터져 미칠 지경입니다. 진짜. 그래서 뭐 하다 그랬지? 위법권 측면의 철거명 이것 때문인데 거기 보니까 뉴스 보니까 아예 그 몇십 개층 외벽 붕괴된 거 동 전체를 철거해 가지고 다시 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래야 될 겁니다. 최소한. 그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안해 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 그 밑에 층이라고 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무너진 동만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공법 갖고 지은 다른 동이라고 안전할까요? 더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다른 지역의 그 아파트도 과연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재산권 저건 엄청난 타격이죠. 당연히 자업자득이라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과세 이거 재산권에 가는 게 되는 거. 경찰하명 이것도 의무부가니까 구별실익은 그 해당될 때 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가볍게 예습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복구적 행정인데 복수유가 이중유가 이건 또 별도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가볍게 여러분들 보라고 하고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쌍방적 단독적 이거 완전히 엽기죠. 여러분들 국어에 형용모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용모순 또 불필요한 중복 같은 것도 역전이 앞전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역전 앞이 두 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형용모순은 양립 불가능한 성질의 거를 갖다 수식어로 쓰는 거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행위가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풀었으면 그럼 쌍방적 행정행위는 뭐예요? 쌍방적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라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엽기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쌍방적 행정행위를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이렇게 부르자 김남진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건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간행적으로 쓰이니까 그냥 같이 알아보면 돼요. 그 쌍방적이고 협력인데 협력은 신청 동의에 의한 걸 얘기해요. 용어에 관해서는 쌍방적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다 퇴직기수예요. 옛날 행정법 제대로 못 배운 분들이고 신청 동의에 의한 행정이 협력을 요하는 행정이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동의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허가 인가 특허 얘는 신청에 의한 거 이것도 나눠봐야 돼요. 공무원 임명은 이건 동의에 의한 거지 신청에 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무원 임명 가서 신청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응시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합격자 결정되고 이게 1년의 거 법적 성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충자료 정리를 해놨는데 5페이지 보면 공무원 임명 관련 행정적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원서 제출하는데 1편에 배웠죠. 사인의 공법행위 중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지 여러분들이 응시원서 제출하면 합격이라는 결과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죠. 그리고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예요. 합격자 결정이라는 행정행위의 요건인데 합격자 결정은 뭐냐? 이건 중범죄행위적 행정행위적 확인행위에 들어가요. 이거는 결정자 들어가는 게 웬만한 게 확인이 많아요. 유형화된 거라. 공무원 임명은 특허 중에 포괄적 법률상 지위에 설정하는 거라 포괄적 법률상 지위가 흔들리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치국가 일 내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법적 안정성 뒤흔들게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취소철에 해가지고 생활의 안정을 뒤엎는 걸 함부로 할 수 없는 제한 사유로 되는 거고 동의어가 쌍방적 행정이 협력을 위한 행정에는 광의 개념이라 문제가 없죠. 근데 동의 신청에 의한 것도 같이 쓰니까 문제 없죠. 근데 이걸 나눠볼 때는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라 해야지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는
이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임명되면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증 발급받죠? 공무원증 발급받고 이제 비치 인가증이라고, 비밀 취급 인가증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2급 받을 거예요. 저도 2급 비밀밖에 못 받았는데, 요거 받고 재직증명서 발급받는 거, 이건 준법률행위 행정위 중에 공증에 해당하죠. 이거 다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 또 다시 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 들어오면 행정행위는 비록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더라도 행정행위의 전제 조건이 될 뿐이고 행정행위 자체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공법상 계약, 이거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에 성립되니까 쌍방적 행위라는 점이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단독적, 직권적, 독립적, 일방적. 얘는 침익적인 거죠. 변태가 아니고서야 침해를 해달라고 신청할 리는 없죠. 조세부가 이런 침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되고, 개인적, 이거는 여기서보다 이제 허가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건데, 93페이지 있거든요. (93페이지) 보면 중간에 괄호사 허가효과의 제재 사유의 승계, 이게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해가지고 여기 29하고 연결해서 보면 더 나을 거예요. 대인적,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규율 대상에 따른 게 아닙니다. 대인적인 게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허가 기준, 심사 기준이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이거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대물적인 거는 물건의 성질의 상태, 그러니까 심사 기준에 관한 거예요. 제목에 옆에다 주석 달았죠? 심사 기준. 혼합적인 거는 그 인적, 물적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거고, 그 사례하고 항상 연결을 하라 그랬죠? 자동차 운전면허 어때요? 운전면허 보면은 필기시험 보죠? 지식 측정하죠. 도로교통법에 관한. 그 다음에 또 도로 연수 실기 능력을 보죠. 기술에 관한 거. 의사면허도 1차 그 필기시험 보고 2차 실기시험 보잖아요. 이런 게 대인적인 영역. 얘는 그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죠. 의사면허 발급받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돈 몇 억 받고 넘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 신분도 마찬가지. 일심전속적인 걸 넘길 수가 없죠. 근데 대물적인 거는, 이거는 물건의 성질의 상태는 객관적 요소에 착안하여 행하는 거니까 유기장인데, 법률 용어로 유기장은 당구장도 유기장에 들어가고, 여기 뭐 그 전자오락실 이것도 유기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일정 시설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된다거나 그냥 장사는 잘 되는데, 이거 이제 더 이상 귀찮다 이래가지고 남한테 팔아 넘길 수가 있죠. 자동차 검사 합격 처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동차 검사 받았는데 유효기간 내에 차를 팔면 어때? 그 효과가 그 중고차 구입한 사람에게 넘어가죠. 이거는 가능한 거고. 혼합적인 거는 둘 다 보는 거예요. 청포도공 화약류 제조 판매 허가. 이걸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 지식이.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걸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물적 설비도 갖춰야죠. 화약류를 갖다가 총기, 도검, 칼, 화약류를 갖다가 뭐 야산에 텐트 쳐놓고 영업하면 그거 쭉 찍고 다 밤새 다 훔쳐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심각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건 안전하게 취급, 폭약 같은 거, 화약 같은 거 이거 잘못 취급했다 폭발하면 대형 참사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인적 요소, 그다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물적 요소를 동시에 갖추는 거. 이게 대인적인 요소에 관한 새로운 허가를 요하기도 하고, 대물적인 것도 신고나 등록을 요하기도 하는 등 얘는 법률마다 그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자, 일반 처분인데 일반적 구체적 규율, 이 개념 대입하면, 사례 대입하면
사례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 거는 남의 나라 거니까 가볍게 참고하면 돼요. 연락할 거 없이. 독일의 연방절차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절차법에는 없다라는 거, 그건 알아둬야 될 거고. 그래서 행정이 특별한 유형으로 일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뭐 일반 처분은 가볍게 보고 우리나라 절차법에 의한 규정은 없다. 근데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다. 다음 페이지 가면 개별적 행정행위나 집합처분과 구별인데, 일반 처분은 개별적 행정은 기본적인 건 같아요. 다만 규율의 수범자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일정한 표지를 통해 특정화될 수 있는 인적 집단, 즉 일반적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점이. 또 일반 처분은 특정 개인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수개 행정 처분을 묶어서 말하는 집합 처분. 예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부당건 부과 처분을 주수지가 다른 다수인에게 우편한 발송을 통해 하는 경우와도 구별된다. 집합 처분도 처분의 내용만 동일할 뿐이지 각각 독립적인 개별적 구체적 규율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집합 처분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의 행정행위가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처분은 이게 행정이 하나예요. 행정행위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는 건데, 요 집합 처분은 행정이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이게 복수의 거를 집합 처분이라고 해요. 종류 보면 일단 사람에 대한 건지 물건에 대한 건지는 이거 모를 사람이 없죠. 여기서 일단 물적 행정에 관한 거를 보충자료 잠깐 보고 하는 게 낫겠는데, 이 물적 행정이라는 거는 규율 대상에 의한 거예요. 심사 기준이 아니라 직접적인 규율 대상은 물건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규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불특정 다수인이죠. 그러니까 일반적 규율이죠. 근데 물건은 특정한 물건을 규율하니까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개념상 일반 처분일 수밖에 없고, 사람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돌아옵시다. 개인적 일반 처분인데, 자, 일단 집회금지. 집회하는 게 사람이 하는 거지 물건이 하는 거 아니죠. 집회, 통행, 판매, 그 다음에 통행, 입산, 다 사람에 대한 거다. 일단 알면 대인적인데, 특정일,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하니까 구체적이죠. 집회금지, 사람에 대한 제한 표지가 없으니까 누구나 다 금지니까 일반적이다. 일정 지역, 일정 시간 이유니까 구체적, 통행금지 누구나 다 일반적, 특정서적, 구체적, 판매금지 일반적. 다 이런 식이죠.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개념 대입하면. 그 다음에 공물의 공용 지정, 도로 공용 개시, 특정 도로가 완공돼 가지고 이제 개통하는 거죠. 이 공용 개시의 법적 성질은 강론에 가면 공물법의 또 중요한 논점이에요. 법적 성질 굉장히. 근데 이것도 특정 도로를 규율하니까 구체적이죠. 근데 이게 공용 개시되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이죠. 문화재 지정행위도 특정 물건을 지정하니까 구체적인데, 누구나 이걸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의무를 누구나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죠. 또 얘가 물적 행정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직접적 규율 대상이 그 도로라는 물건을 규율하는 거죠. 어떤 도로가 이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개시된다. 그러니까 직접적 규율 대상은 도로라는 물건이지만 사람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간접적인 법적 효과가 부여되니까 물적 행정이라는 관점에도 개념 대입하면 딱 떨어지고, 대물적 일반 처분도 딱 떨어지죠. 도로 명칭 변경도 마찬가지. 교통 표지판, 일방 통행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예요? 횡단보도 이런 거. 그 도로의 특정 지점에 규율하니까 이건 구체적이죠. 그럼 누구나 다 그걸 지켜야 되니까 일반적이죠. 또 직접적 규율 대상은 도로라는 물건이니까 물적인데,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그 준수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간접적 법적 효과, 이러니까 물적 행정이죠. 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이용 규율에 가는 건데, 국립도서관 같은 공공시설 이용 규율인데 우리나라는 이건 행정규칙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물적 행정이 밑에 개념 설명했는데 이건 보충자료 종합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자, 이게 판례는 물적 행정의 법리를 인정을 안 해요.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 아까 봤잖아요. 횡단보도 그 설치 이게 전형적으로 물적 행정인데 판례는 사람에 관한 표지 의무에 관한 거로 논거로 판시하고 있죠. 일단 처분에 해당한다. 결론은 외워야 돼요. 결론은 외워야 되는데 논거까지 물으면 좀 높은 난도죠. 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알다시피 어때요? 무단횡단하면 안 되죠. 보행자는 지하도 6교 그 밖에 횡단시설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의무가 부과되어 있죠. 또 보행자의 의무, 또 운전자의 의무가 또 규정되어 있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 아니 된다. 운전자의 의무.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 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의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거니까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 처분이다. 그래서 학설은 물적 행정의 법리를 인정하는데 대법원은 대인적 행정에서 취한다라는 논거까지 물어버리면 높은 난도가 되죠. 그래서 원고 적격도 판시됐는데 횡단보도 설치에 의해 침해되는 지하상가 상인의 영업상 이익에 대한 원고 적격 부정인데 이 원고 적격은 공권과 관련해서 1편에서 간단하게 다뤘는데 오로지 공익만 보호할 때는 그때 어떤 이익을 누리더라도 고작해야 반사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 도로교통법이 뭐냐면 경찰행정법으로 들어가요. 경찰 개념의 표지는 뭐냐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경찰 개념의 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교통법이 경찰행정법이다라는 거 알면 경찰행정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거지 도로교통법이 지하상가 상인의 영업상이익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법은 아니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죠. 다만 안타깝기는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지하도가 있는데 지하상가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으면 어때요? 귀찮더라도 지하도로 내려가니까 유동인구가 있죠.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간 김에 뭐 구경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건도 사게 되고 이런 건데 그 위에다 횡단보도를 깔아버리면 그 지하상가에 물건 사려고 가는 사람 외에는 유동인구가 지하로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매상의 타격은 엄청나게 크겠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경찰행정법의 목적이 영업상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해석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1조가 목적 조항인데 2조가 이제 정의, 3조가 적용 범위, 뭐 대부분 이런 틀로 법률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은 도로에서는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러니까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 각하됐죠. 야, 이거 장사 타격을 참 어떻게 보전해야 되나 안타까운데 요식, 불요식은 형식을 유하느냐 아니냐예요. 요식은 그 법률 물으면 대부분이 요식이고 불요식 문서주의가 아니고 지난번에 보충 자료를 했었죠. 불요식은 이제 그 교과서상으로 이론 물으면 불요식 문서로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법률 물으면 대부분이 다 문서주의 형식이에요. 적극적 소극적인 거는 그 현재 법률 상태 변동을 가져오느냐 아니냐. 이것도 개념을 알면 쉬워. 하명은 없던 의무가 생기니까 변동이 허가는 못하던 거 금지가 해야 돼서 못하던 영업을 하고 못하던 건축을 하니까 특허는 없던 권리가 생기니까 소극적인 게는 법률적 상태를 변동시키지 않으려는 건데 거부나 이러면 내내 뭐 달라질 게 없죠. 간주거부 실질은 부작이지만 법적으로 거부로 의제되는 거 부작위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권리구제 수단이 달라져요. 적극적 행정이요 거부와 간주거부는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한데 부작위는 부작위와 확인 소송이 되고
가행정행위, 종행정행위도 이것도 이제 뒤에서 별도로 다뤄요. 가행정행위는 가짜가 아니라 그 임시적, 잠정적 이런 종행정행위는 종국적 행정행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요 진짜 가짜 계열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종합정리했죠. 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임시적, 잠정적이고 또 풍신수길이라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임진왜란 1592년 음력 4월 13일이었죠. 그날 오후 2시인가 4시쯤에 이제 전쟁이 발발됐는데 그때 동네 부사에게 건넸던 게 뭐예요? 부산 거기 보냈던 게 뭐예요? 정명가도라고 해서 이때 이 한자를 썼는데 그때 가의 의미는 빌리다라는 의미예요. 명을 정복하러 갈 테니 가도 길도자 길을 빌려달라 명분이었죠. 그래가지고 단호히 거부했다가 결국 순국하셨지만 그 다음에 행정의 자동결정은 뭐 출제비인데 극히 떨어져요.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에 일부 조항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반영을 못 해놨거든요. 나중에 행정절차법 시작하기 전에 행정기본법은 이제 종합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 요 정도 받으면 될 거예요. 그 기계장치로 하는 거예요. 동일한 또는 동종의 다수의 행정위를 발령해야 하는 경우에 자동기계 처리 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건데 그 교통신호기가 대표적이죠. 전산회의 학교 배정 뭐 이런 거 외울 것도 없어요. 다 기계가 결정하는 거. 근데 법적 성질이 중요한 건데 이 프로그램은 되풀이 적용되잖아요. 추상적 규니까 행정규칙이고 그에 의해 구체화된 자동결정은 행정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결정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가 친하고 재량행위는 친하지 않다. 친하다, 친하지 않다는 거 법률용어로는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뭐 민법에서 많이 쓰이는데 대리와 친한 행위, 뭐 친하지 않은 행위인데 뭐 인간관계 사귄다 이런 게 아니라 친하다 이러면 허용된다. 친하지 않다 이러면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예의적으로 변수를 다양하게 설정하면 프로그램에 따라 재량행위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기 생각하면 예를 들어 직진신호 몇 분, 뭐 좌회전 신호 몇 초 이렇게 설계된 프로그램 자체는 행정규칙이고 지금 그 프로그램에 따라 지금 보행자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 그 녹색 신호 자체는 여러분들 의식을 안 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하나의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었다? 또 다른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고 성립상 특징인데 뭐 가볍게 보면 돼요. 허가 권리, 하자와 권리주제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자, 그래서 일단 행정의 종류, 계략적인 것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